2022년 한국지방자치학회 공개학술대회의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기획세션에서 마련한 발표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발표인 일제시기 조선총독부 해역장량 총고찰이라고 하는 주제 발표의 사회와 자담을 맡은 제주대학교 사학과의 정창문 교수입니다. 이번 발표의 전체 시간은 15시부터 16시 20분에 걸쳐서 발표를 맡아주시는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명예교수이신 박경하 교수님의 발표를 약 35분에서 40분 정도 듣고 토론을 맡아주신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의 이대화 교수님, 그리고 중앙대학교의 한미라 교수님,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최진원 교수님의 토론을 차례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들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 15분 정도 발표자이신 박경하 선생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곧바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에서 조선 그리고 일제시대의 향약연구의 제일 권위자이신 박경하 교수님의 그 발표가 있고, 토론을 맡아주신 이대화 교수와 한미라 교수 역시 향약연구에 있어서 오랜 기간 정전해 오신 중견학자이십니다. 그리고 현대적 의미에서 향약의 의미를 토론할 수 있는 분으로 최진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향약을 통해서 현대 지방자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박경하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PPT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구두로 제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일제시기 조선총독부에서의 향약 지원과 활용을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조선총독부에서 1910년 이후 즉각적으로 이 조선 향촌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향약 조사를 하게 되는데, 구간 조사라 그래서 토지 사업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끼어서 향약 조직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의 향약 사례 연구와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일제의 그 관학자, 조선총독부에 있던 관학자와 관료들이 향약 연구가 시작되고, 그것을 토대로 조선총독부에서는 32년 이후부터 향약 장려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적극적 권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37년 중일전쟁의 시기에는 이 지방을 더 강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향약 정신 보급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약 연구의 관점은 우리 쪽에서 향약 연구는 80년대에 우리 한국사에서 이 향촌사회사, 이 지방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80년대에 들어와서입니다. 그 전까지는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 실학 같은 연구에 조선시대 연구자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었죠. 이제 그것을 극복하면서, 식민사관을 극복하면서 서서히 지방사 쪽으로 관점을 돌리게 되는데, 중앙대학의 제 지도교수였던 김홍덕 선생님과 저는 이 향약을 생활사적 관점에서 조선 후기의 향약의 상약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적들 차원에서의 향촌 지배 차원이 향교, 독리단에서 촌민의 지배로서의 동계, 그러니까 지방 간의 그 향촌 통치 차원에서의 주연 향약, 그 다음에 자연 마을에서 기층민 간의 상호 자치 조직으로서의 촌계, 네 가지 성격으로 구분됐고, 여기 네 번째 그 촌계가 요즘에 주민자치에서의 그 자율성, 자발성, 뭐 이런 것과 연결되는 이제 조직이죠. 또 이와 함께 서울대학 김인걸 한상건 교수 그룹들은 향촌사회 조직 제세력의 추이를 통해서 중세적 질서가 해체되어가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향촌사회에서의 그 향권의 추이, 부세제도 수탈 구조 등을 통해서
봉건사에서의 구조적 모순이 강조하면서 중세사회가 해체되면서 조선이 이제 무너졌다. 뭐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죠. 정치적 시각이 좀 들어가 있죠. 하지만 이분들은 80년대, 90년대 정도까지만 연구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향약에 대한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향약은 우리 쪽에서는 80년대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일본 학자들은 191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조선 총독부의 관료, 그 다음에 그 경성 제국대학에 소속돼 있던 관학자, 이 사람들이 상당한 연구가 진척됩니다. 1906년 토지 조사 사업의 그 구간 조사와 사회 실태 현황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 도미나가, 마스다, 다카시, 요시다, 스즈키 에이타로, 사방박, 다바나. 요 세 사람들은 주로 이제 40년대 이후에 연구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고요. 요 사람들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 관학자, 관료, 총독부 관료로서 이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주 연구가 됐습니다. 뭐 이 밖에도 나카무라 등 뭐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구간조사 사업은 통감부 시절부터 시작돼 가지고 조선 총독부, 그 다음에 이제 총독부 시대라는 게 참 이건 모순이죠. 계속 45년까지 총독부지만 그 아래에 중초원을 별도로 두어서 조사, 사후의 사료 조사 연구를 37년까지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1910년에 법전조사국에서 관습조사보고서에서 촌락제도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점이 뭐냐? 그러면 이 향약 같은 향촌 조직을 법인으로 봐야 되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101조에는 조합에 대한 관습은 어떠한가? 철저하게 우리 이 생활에 대한 관습, 이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다음 중추원 시대에는 종전까지 조사, 사법적 관습 또는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자료, 조사, 수집을 하고 중추원에서는 풍속 관습을 비롯한 구례의 제도로까지 조사 범위를 더 확대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중추원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병도라든가 청간호 같은 우리 쪽에서 그 학자들이 많이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친일 뭐 그런 논쟁이 이제 벌어지기도 합니다. 먼저 그 총독부 관련한 관학자들의 향약 연구를 보면 이 조선 총독부 중추원에서 1920년에 조선 향약에 관한 서락을 해서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시행됐던 향약들에 대한 것들을 거의 연구를 대부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미나가라는 이 사람이 이제 문제의 인물인데 그 함경북도 도지사도 지내고 경기도 지사도 지내면서 끝나고 나서도 귀국하지 않고 계속 이제 그 농촌진흥운동 같은 걸 만들어서 하고 있던 이런 인물인데 왕년에 조선에서의 자치맹하에 향약을 일별한다 해서 이 총독부에서 발행되는 사회교화 자료에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총독부 관료로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끝까지 가는 이런 사람 인물이고 마스다도 이조 시대 향약 갖고 이 사람도 이제 관료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조선의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향약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이런 측면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선 총독부의 향약 사업 보조 서류, 사회 교화 자료 이런 자료들이 향약을 시행하고 지원하는 기초 자료로 남게 됩니다. 스즈키 에이타로는 그 40년대 이후에 이제 경성제대 교수로 와서 약간 결이 다른 일본 정책에 맞춰주는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방박도 이 사람은 역사학과 출신인데 이 사람도 조금 결은 좀 다릅니다만 또 다른 쪽에서의 그 식민사관과 연결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 다바나 이분도 경성제대 교수인데 이 사람은 끝까지 귀국해서까지 해방 이후까지 가면서부터 향약 연구를 계속해서 1972년에 조선 향약 교화서 연구라는 거질의 책까지
만들어내게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인사동 좌판에서 3,000원을 주고 이 사람이 쓴 그 경성제대 문학부에서 나온 그 학총이라는 잡지에 안수남의 교민법이라는 향약을 그 제목으로 발표한 자료를 이제 구하기도 했습니다. 연구는 아주 끝까지 70년대까지 우리 조선의 향약을 연구했던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을 이제 토대로 살펴보면요, 이 노미나가는 첫째 향약이 사약과 공약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본래 성질은 양반 유생 간의 사약인데 양반 유생의 위력으로 지방민의 의준을 강제할 일종의 공약이다. 그래서 둘째는 향약은 조수령 관치에 대한 살림의 자치다. 그래서 그 향약은 공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자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19년 그 3.1운동 이후로 이 사람들이 문화정책으로 바꾸면서 향약이 자치를 갖고 있다. 해갖고 그 연장으로 조선시대의 향약이 실패했는데 일제시대에 와서는 이걸 자치조직으로 우리가 보완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치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스다와 나카무라는 지방자치제도 실시를 향약의 연장으로 이제 파악해서 나가죠. 그 다음에 일제는 전통적인 향약의 자치 기능을 강조하고 이를 지방자치제와 연결시켜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하고 조선인들의 불만을 축소시키고자 했습니다. 향약의 자치적 기능을 강조하며 실제로는 향약 시행에서는 전통적인 향약의 자치 기능을 약화시키고 향약을 관지하려는 이중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로 보면은 그 1919년 기미 3.1운동의 문화정치 속에서 향약이 조사 연구되고 이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세계 1929년에 세계 공황을 통해서 이 1932년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산업 장려, 농촌 진흥 운동을 벌이면서 향약을 보조금을 주면서 시행하게 됩니다. 2단계. 3단계에는 1937년에 중일전쟁 속에서 국민 총동원 체제로 바뀌면서 이 향약 정신을 보급하는 3단계를 거쳐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32년에 조선총독부의 향약사업 보조 서류라는 조사 통계를 내보면요. 그 당시에 낸 통계입니다. 이 조사 현황에 보면 충청남도가 2,137개의 향약이 시행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딴 데는 또 작아요. 이 작은데 지금 요거 지금 잠깐요. 요걸 먼저 봐야겠네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요. 가불병으로 향약을 나눠요. 그래서 옛날에 향약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거나 명칭에 상관없이 향약 정신에 입각한 시설이 조사에서 2,229개가 나옵니다. 을은 뭐냐면 향약을 개선하거나 향약 정신을 가미한 시설이 315개가 나옵니다. 병은 옛날에 향약이 시행했다가 지금까지 행하다 없어진 경우가 26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불병에 맞춰서 지금 이 조사를 해놓고 있는데 사실 일제시대 이 조사 통계가 썩 믿을 거는 못 됩니다. 못 되지만 추세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충청남도는 이 향약 조사를 동리까지 우리가 말하는 촌계까지 다 샅샅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지역은 군 단위에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조사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137개라는 것은 대부분이 촌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군이 돼봐야 300개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면은 거기에 더 올라가 한 10개 정도 치면 3,000개가 되나요? 이 정도 손이고 나머지는 다 이 동계 촌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청남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 촌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1932년까지 자치조직으로서 이 동리 단위에 그 다음에 엄밀하게 해서 이 촌계는 동 단위 밑에 자연촌입니다. 이런 우리의 자치 전통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 후기의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제 가끔씩 이제 활용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지역별로 1930년대 32년 조사하고 33년부터는 돈을 지급합니다. 100원씩 주자. 시행하는 데는 100원씩 주자 해가지고 하는데 100원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그 1920년대 그 진판옥 일기라는 걸 갖고 있는데요. 임실에 사는 면석이가 쓴 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달 봉급이 20원이에요. 면석이 봉급이 20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 300만 원 봉급 치면 5배니까 한 1,500만 원 정도가 뭐 지급되고 있다. 지급하려고 했다. 볼 수 있어서 그 당시에 활당한 숫자는 이렇게 많은데 신청한 숫자는 상당히 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닌 이제 이런 측면도 있고 또는 뭐가 있냐면 농촌진흥운동으로 가면서 이름이 향약이 아니고 농촌진흥운동회가 있습니다. 농촌진흥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경기도나 경상도에서 뺐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역마다 이 도지사들이 이것을 어떻게 파악했냐에 따라서 좀 빠져 있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년 그 이후에 그 정책이 농촌진흥과 산업장려에 대한 것을 향약해서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 많은 향약 중에서 몇 군데 지역의 것을 여기다 보면 농사개량, 양잠장려, 추구장려, 부업장려, 퇴비증산, 저축장려 뭐 이런 것들을 쭉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개를 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생활 개선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상과 생활까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향약을 통해서 이건 법도 아닌데 스스로 만든 법으로 이제 통제시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생활 개선에서는 회원 의복을 검수하니까 왜 한국 사람은 흰옷을 입으니까 낭비가 심하다. 색깔 있는 옷을 입어라. 이것들을 또 이렇게까지 합니다. 공무신을 전략하고 집신을 신어라. 그 다음에 노동하는 사람이 하루에 3번 먹는 거 금지. 완전히 우리 일상상 음주 패스 금지. 관원상제 검소. 그 다음에 부인의 5개 노동을 강조해요. 이제 부녀자들까지 나와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 세계 장려와 조직, 농비 전략, 부녀자의 근로 장려, 주로 의복은 염색해라.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아주 사소한 모든 일상 행동을 향약으로 통제하는 이런 단계가 3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보급 현황을 보면 37년에 이제 그 중일전쟁 이후에 총동원 체제로 들어가면서 향약 정신 보급 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향약 정신을 보급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냐면 단체가 33,625개의 향약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이 조직은 이름은 다 틀려요. 예, 꼭 향약이라고 안 해도 향약과 같이 마을에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조직을 다 포함한 게 33,000개고 여기 참여한 사람이 150만 명 이상이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됩니다. 경기도만 해도 7,200개, 충청북도 1,200개, 충청남도 2,800개 쭉 들어갑니다. 가고 이제 단체 원수가 뭐 25만 명, 5만 2천 명, 18만 9천 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이것도 어쨌든 실행사항, 산업 장려, 도덕 실천, 청년 수양, 뭐 민풍 작흥, 덕업상권,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더 이게 여기도 넣었는데요. 향토 개발, 그 다음에 선량한 국민으로 자질 함양, 상호 이익 증진, 건전한 국민, 선량한 국민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력으로 가는 이런 단계로 갑니다. 불악의 경제적, 자치적 진흥을 기함을 필요한 이런 것들, 미풍양성 뭐 이런 것들을 겉으로 보면 멋있지만 이것은 총독부의 지방 통치 정책에 따라가는 이런 것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932년에는 세계공황기의 산업장려, 진흥, 농촌진흥 사상 통제 목적을 가지고 있고 향약 장려 및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37년에는 중일전쟁 시기 향약 정신이 조성, 각도에서의 향약, 개, 명륜회, 동계, 유신회 등 기존 향약 단체를 제외하고 부인회,
농촌진흥 실업조합, 식산계, 에린계, 청년단, 건농공제조합, 진흥회 등 전국에 33,625개 단체에 150만여 명이 가입됩니다. 실제 조선시대 향약은 사족이 형천민 통제 도구로 이용되지만 상부상조 같은 공공적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일제 시기에 향약의 공공적 성격은 약화되고 사회 교화, 농촌민의 일상 통제, 국가에 대한 충성 등 성격으로 변형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지금까지 그 시간 관계상 짧게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면 이 3.1운동 이후에 문화정치기로 바뀌면서 향약을 가지고 자치적 것으로 연결시키면서 향약에 대한 사업 조사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1929년 세계 공황기에 접어들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업, 진흥, 장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933년부터는 향약 지원금을 주면서 향약을 보급하게 하는 보급운동을 벌이고 1937년 중일 전쟁 시기에는 총동원 체제로 가면서 향약 정신 보급운동을 강력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33,000개 단체가 향약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그 통치권 차원에서의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요약 정리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그 최근에 답사를 한 그 향약들을 가지고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되고 남아있는 향약들은 일제시대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를 우리의 관심은 현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두 군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수군의 계남면에 계남 향약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 향약 100년사가 책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915년에 향약을 시행했어요. 시행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 3.1운동기 이전에 향약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지금도 하고 있는 뭐 향약 정신을 계승해서 하자. 그 다음에 이 계남 향약소가 있습니다. 향약을 시행한 장소가 지금도 남아 있는 이런 곳인데요. 요거 장소도 있고, 요게 이제 계남 향약 자료가 자세히 나와 있고, 여기에 지금 4대 강목으로 되어 있고, 표창 징계자 명단이 있고, 그래서 하는데 향약은 조선시대에도 면 단위, 읍 단위에 쓴 전부 다 향약이라고 붙여요. 하지만 이제 동 단위는 동약, 동계라고 보통 표현하죠. 동계, 동약, 뭐 촌계, 촌약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면 단위고, 제가 작년 9월에 여기 답사를 갔더니 그럼 여기 촌계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각 동에는 전부 촌약이라고 부르는 게 지금도 있다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향촌을 조직하는 단위는 면 단위입니다. 그래서 면장이 중요하죠. 면 단위고, 일제시대도 면 단위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1912년에는 지방행정 개편하면서 면들을 통폐합하는 단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면 단위 이하는 이제 동계인데, 동계에 대한 통제는 많이 안 들어가요. 면 단위까지를 가지고 통치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그러면 의심이 가요. 일제시대 때 이게 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계속 봤더니 이분이 향약장이 다른 데를 흥학당이라는 데를 데리고 가요. 저를 갔더니 이 흥학당이 이게 조선시대 1706년인가에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가 향약을 지낸 거예요. 조선시대 향약을 여기서 시행을 했던 향약 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1915년에 시행했던 것은 일제시대의 향약 보급 정책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에 행해왔던 향약을 이 시기에 다시 부활해서 지금까지 남아왔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요. 그래도 여기 지금 11개 가문이 만들었다고 10일, 흥학당 10일. 10일이 뭐냐면 11개 가문이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공부를 시키는, 향약을 시행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또 한 군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원의 기지면의 이반마을의 향약인데요. 여기는 촌약입니다. 촌약이라고 써 있어요. 총계 촌약. 여기 갔더니 다리가 요 다리입니다. 요게 딱 여기 물을 끼고 있고 뒤에 산이 있고
요게 딱 이 앞 한 마을입니다. 150가구가 사는 단위. 이게 향약 시행하기 딱 좋은 다리인데 이게 그대로 지금도 1795년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요 들어가는 입구에 이밤리, 들어가는 입구에 모정. 이 호남 지역에 오늘날 노인회관 같은 게 이제 모정이라는 것이 호남 지역의 특징인데 여기에 있고요. 이밤이 갓바위 마을이라 이제 갓바위가 여기 이런 바위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문으로 바꾼 게 이밤이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목청이라고 지금은 일반 집인데 노인회관으로 쓰는데 이게 나무 목자, 나무꾼들이 여기서 계를 하고 같이 하던 그 지역입니다. 곧 장소입니다. 이거가 지금 새로운 건물인데 옛날 건물은 1994년에 부시다 보니까 벽 안에 이런 문서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지방 이밤 여기 촌약이 촌자예요. 촌약 안 촌향야간 촌향야간이라고 해서 이 촌계임을 보여주는 요 서류들이 지금 남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또 1863년부터 1943년까지 매년 회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제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부터의 자치적 전통으로 된 것이 최소한 저 문서로는 1943년까지 문서로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제시대의 사람, 물론 이제 일제시대에 아마 편입은 됐겠죠. 그 상약 시행하는 그 하부 단위로 편입은 됐겠지만 형태나 내용은 변함없이 구성원의 내용은 규모나 변함없이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방앗간도 여기 있고 이런 거 세주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효자 무슨 정렵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번 1월 제가 15일 날인가 갔을 때 본 주민총회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 총회인데 이번 여기에 공유하던 그 토지가 그 1공화국 때 그 해방이 하자마자 그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유상 분배를 해서 많은 격을 분배해주고 그 다음에 57년부터는 이동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향약이 독립협동조합으로 유지하다가 1971년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새마을회로 만들어서 지금은 새마을회라는 이름으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날 제가 참석한 이 총회에서 150가구에 한 가구당 303만 원씩 배당을 한다. 새로 자기네 갖고 있는 토지세로 연 1,500만 원의 수익을 올려서 3만 원씩 배당한다는 것을 여기서 결의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창목발에서 여기는 말하자면 경제공동체 여기 갖고 있는 땅을 가지고 같이 공동 노동을 하는 이런 측면들이 여기에 보여지고 이게 생활공동체죠. 그 건물 뒤편을 갔더니 이런 것이 덕업상가에서 4대 강목을 여기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붙여놓은 판이 여기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당수나무인데 이 마을구슬이라는 당산이에요. 근데 그 코로나로 중단됐지만 여기 이게 남아 2년 전까지는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하는 그 총계에서의 기능 3가지가 첫째가 이 제사공동체, 마을공동체라고 강조했는데 이게 바로 이 마을의 중심, 정신적 지주로서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동공동체, 생활공동체가 그대로 살아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오늘날의 주민자치가 이름만 바꾸면 주민자치예요. 200년 전통이 유지된 주민자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소개한 이유는 일제시대에도 이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한테 돈 달라고 매달리지 않고 자기 토지를 가지고 공동 소유를 가지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상호 부조하는 이런 생활 속에서 살아온 모습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이제 참고로 오늘날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발표 마치고 토론합니다.
예정된 시간에 맞춰서 박정하 교수님께서 발표를 정확하게 진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토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여유 있게 그리고 심도 있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실제 그 주민자치 내지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공동체 스스로가 어떠한 기본적 구조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의 혹은 통치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가해졌을 때는 어떠한 왜곡된 결과가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의 이대화 교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되도록이면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에 맞춰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대화입니다. 네, 저는 민속학을 전공을 했고요. 대학원에서 민속학을 전공을 했고, 학부 시절부터 저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 현지조사 경험과 그리고 근대적인 변화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 발표가 굉장히 자극이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발표에서는 그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향약 관련 조사 실태와 활용 사례, 그에 내재된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향약이 갖고 있었던 본래의 공공적인 성격이 약화되고 지방통치의 보조수단으로 전용되는 성격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서 한 서너 가지 점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조선총독부 중추원이 구간제도 조사사업에 착수한 1915년 이후부터 향약에 본격적으로 주목하였다. 그 다음에 1920년대부터 관변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향약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다. 이제 3, 40년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에 응용을 하고 지원금을 선별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보조금 지원을 위해 실시했던 1932년에 향약 실태 조사의 경우 사실은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한 분석과 토의를 진행한다면 보다 이 발표의 가치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로 이제 오늘 발표에 덧붙여서 사실은 박경화 교수님의 논지에 거의 대부분 동의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보충할 점을 조금 더 몇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이 점을 더 보완을 한다면은 일제강점기 향약의 변화에 내재된 그 지배정책, 즉 국가정책이 자치조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조선총독부 관료제의 아주 두드러지는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분파주의와 관료주의적인 성격을 조금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최근까지 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또는 경성제국대학이 이 조선사회를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때 1910년부터 45년에 발간된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로 배열한 뒤에 시기별 특징과 주제별 쟁점을 추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근데 조선시대사 연구를 할 때에도 드러나는 점입니다만 그 저자의 당색, 학파 등에 따라서 일정한 특성이 나타나듯이 일제강점기 일본인들도 아주 그러한 점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총독부에서 조사 사업에 종사했던 인물들 그리고 경성제국대학 교수들 사이의 횡적인 연계는 오늘날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매우 약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총독부 조사사업 자료하고 경성제국대학에서 그것을 연구를 수행한 사람들을 같이 묶으면 조금 가끔은 이제 오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산하의 기관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이 호흡이 맞지 않거나 제각각 놀거나 또는 중복 또는 서로 상이한 결론을 내기도 했기 때문에 예, 우선 자료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10년대 중추원의 조사 자료가 1930년대 도미나가 분이치의 향약 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지고요.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을 조사에 활용했다거나 조사에 동원했다고 섣불리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냥 개개 자료로서 그냥 비판적으로 검토해도 충분히 이 박경화 교수님의 논지를 부각하는데 더욱더 그 논거가 확고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총독부 지배정책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이제 하나를 덧붙이자면 일본 본토의 상황도 고려를 한다면 조금 더 논지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발표에서는 1915년부터 37년까지를 중추원 시대라고 규정을 하고 이제 풍속 관습을 포함해서 구례 제도까지 조사 범위가 확장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향약에 관심을 갖고 조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910년대로 국한시킨다면 이 말씀이 정확한 분석입니다만 45년까지로 확장을 해버리면 이제 약간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1920년을 저는 기점으로 해서 중추원이 담당하고 있던 즉 향약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갖는 조선 사회사정 조사 사업이 이 중추원에서 떨어져 나와서 총독부 직속으로 이관됩니다. 총독 관방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도 일본 총리 대신 직속 대변인이 관방장관이듯이 사실은 총독 직속 기구로서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의 업무로 넘어간다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토로부터 오늘날 우리 귀에 익은 무라야마 지준이나 젠시오 에이스케 같은 게 촉탁을 초빙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 자료를 편찬을 하고 이 과정에서 향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제고되었을 것 같습니다. 즉 중추원은 1920년대를 기점으로 그냥 단순히 문헌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판례법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으로 역할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당시 향약과 기에 관심을 두었던 도미나가 분이치 마스타코 같은 사람들도 중추원보다는 자기 자신의 지방관료 경험 그리고 마스타코가 바로 조사과 촉탁으로 이 무라야마와 젠쇼 에이스케의 선배로서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일컬어지는데요. 그런 쪽에 관련성에 무게를 둔다면 오히려 더 이제 정책과의 관련성이 더욱 잘 드러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의해야 될 사람이 바로 스즈키 이타로인데요. 스즈키 이타로는 1942년에 경성제국대학의 사회학과 교수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독특하게 현지 조사를 굉장히 많이 수행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일본 통치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조선에 건너오기 이전에 스즈키 에이타로의 연구 방법 자체가 현지조사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이 조선 사회보다는 그 농촌 사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본, 조선 가리지 않고 농촌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사회 구조를 해명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이전까지의 도미나가나 마스다 등의 향약 연구하고는 그 목표와 방법이 전혀 다르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선상에 놓기가 조금 좀 애매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경성제국대학 교수이기는 한데 다른 경성제국대학 교수로서 향약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료의 문면보다는 이제 행간에 집중을 한다면은 이제 지금까지 도출된 결론 이외에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로 나아갈 가능성이 충분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배정책이 지나치게 학문 연구에 간섭한 사례로는 1940년대인데요. 이때는 뭐 향약 연구를 막론하고 어느 분야에서나 정해진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 잡혀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중반까지는 향약 문서에서 총독부 통치를 미화하는 표현이 등장하더라도
그냥 미사여구나 형식적 구호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1940년대에 이르면 아까 소개해 주셨던 바와 같이 뭐 흰옷이 아니라 검은 옷을 입어라 뭐 등등의 그런 총독부 정책을 직접적으로 향약에 귀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잡혀가는, 그래서 명칭도 식상계로 바뀌는 사례가 부지기수로 등장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향약 연구가 그 시야를 조금 확장을 해서 일본 본토와의 상황과도 비교를 한다면 교수님께서 추구하시는 지배 정책과 향약의 상호 관계를 훨씬 더 깊게 식별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토론 내용을 반영하더라도 논지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연구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토론문에는 적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자치 연구를 할 때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자. 이 금원이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사례가 바로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 향약을 비롯한 마을 자치 조직에 관한 정책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행정가들이 정책 연구를 할 때 향약 등의 전통적 사회 조직을 어떻게 현대사회에 응용해 볼까 그런 점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때에도 반드시 이 격언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박경화 교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도 바로 이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향약이나 촌계와 같은 과거의 향촌 자치 조직을 응용을 하려고 할 때 과거의 것을 뜯어 고치거나 개조하겠다는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 당대의 사회적인 맥락과 이념을 이해하는 가운데 현재 상황에 적절하게 응용하자는 취지에서 아까 그 사진을 보여주시고 오늘의 발표를 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10분 동의하고요. 보다 앞으로 더욱더 심화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화 교수는 박경화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보다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심화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를 해주셨고, 특히 그 인상적인 말이죠. 그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방자치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에 있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그러한 시민사회 역량을 믿고 공동체의 역량을 믿고 정부가 어느 정도 유념해야 될 그러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자, 다음 이어지는 토론은 중앙대 한미라 교수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한미라입니다. 제가 오늘 토론자로 선정된 이유는 제가 1930년대 향약 정책과 관련된 논문을 여러 편 이제 작성해서 현재 토론자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향약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연구가 되었는데요. 일제시기 시행된 향약 연구가 현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박경화 교수님의 발표문은 향후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발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발표자의 논지에는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이제 몇 가지 보충되었으면 하는 점을 중심으로 이제 토론자의 임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장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192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향약 조사와 향약 연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실제 이제 1920년대뿐 아니라 일제 시기 내내 이제 지속적으로 향약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초반에 박경화 교수님께서 이제 PPT에서도 이제 몇 가지 연구 사례들을 보여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시카타 히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43년에 이제 향약의 성격과 향약의 역사와 성격에서 조선시대 향약을 전체 5기로 나눈 다음에 그 특징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향약 연구와 1920년대 이후의 향약 연구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3장에서 저도 이
1933년에 향약 장려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논문을 썼었는데 굉장히 자료를 정리하기도 힘든데 교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히 보여주셨는데요. 워낙 신청 단체나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각 도의 단체 중에서도 약간 특징적인 단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1933년에 향약 장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지원된 단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신청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향약을 운영할 수 있는 중심 인물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향약 장려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체의 중심 인물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향약 정신보급 상황과 관련된 단체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워낙 그 단체 수가 많다 보니까 향약 정신을 토대로 설립된 단체들의 이제 실태 조사 과정과 그 조사한 결과물을 중심으로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일제가 이 단체들을 어떻게 이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실제 일제가 조선총독부가 지속적으로 향약 조사도 했고, 그리고 보조금 지원 사업도 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향약을 통해서 향촌 사회의 통치에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교수님께서 발표문에서 다 보여주셨는데, 과연 일제의 향약 활용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이제 교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현재와 비교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한미라 교수의 토론은 아마 이제 발표 내용에서 좀 더 미시적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은 마지막에 선생님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론을 준비해 주실 분은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의 교수로 계시는 최진원 선생님의 토론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현대적인 학문과 우리 역사학의 융합적인 연구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토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최 교수님 토론을 듣고 상당히 현대적인 학문과 사회과학과 우리 인문학의 공동연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의 최 선생님의 토론도 기대가 됩니다. 자, 최 선생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최진원 교수입니다. 오늘 뜻깊은 이런 세미나 자리에서 토론을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앞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역사학과 우리 정치학이 만나는 어떤 융복합의 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치학을 전공했는데요. 어떤 이런 우리의 옛 기억들을 되살려서 오늘날 다시 좋은 정신을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치학을 했지만 그래도 저 역시 역사를 좋아하고 또 우리 옛것, 향약 그리고 촌계라고 총약의 어떤 이런 정신을 되살려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저는 28페이지에 자료집 28페이지부터 이렇게 제가 열심히 우리 박경화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들을 따라 배우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한 3페이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다는 제가 읽지를 못하고 몇 가지만 제가 읽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조선의 향촌 사회를 그리고 향약의 성격을 향규, 동계, 주연향약, 촌계로 잘 분류해 주신 박경화 교수님의 학술적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본 토론자는 새로운 향약사 영역을 개척하고 계신 박 교수님의 연구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이견을 토론하기보다는 배우는 입장에서 그리고 비교 학제적 연구 입장에서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드리고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2번 일제 시기 조선 총독부가 조선의 민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 향약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고 부족한 가운데 이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를 개척해 주신 것은 후학들에게 매우 소중하고 기쁜 일이라 생각됩니다. 박경학 교수님은 역사학계에서는 미진한 조선 총독부가 총독부가 충독부 중추원 자료 조사와 관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조선민들을 통치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어떤 향약 시행에 대한 지원 목적과 현황 그리고 식민 통치 방식을 분석하고 계십니다. 3번 박 교수님은 발표문에서 조선 총독부 중추원에서 향약을 조사한 자료인 조선 향약에 관한 보고서에 집중하여 조선시대의 대표 향약, 오가 통절목과 향의 조규 등과 같이 조선시대 지방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1920년대 조선 총독부의 중추원의 향약 조사는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향약의 실태 조사가 아닌 조선에 시행되던 대표적인 향약과 조선의 지방 행정제도 등에 대해서 문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약에 대한 깊은 연구라기보다는 기초 지식 확보를 목적으로 일제가 수행한 자료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경화 교수님의 분석에 의하면 1930년대 조선 총독부는 향약이 조선의 지방 통제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향약을 각 지역에 보급하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각 도마다 향약 단체를 선정하고 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국적으로 향약을 장려하고 부흥시키려고 하였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번 박 교수님의 분석에 의하면 일제에 의해 1942년에 전국적인 향약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총독부 항목국장은 1932년 4월 6일 각 도지사에 보낸 향약에 관한 조사의 건에서 조선에서 향약의 덕업상권, 가실상규, 예속상규, 판단상율 정신은 지방 민심을 지배하고 교풍을 개선하는 등 교민상에 적지 않은 효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약을 부흥시켜 널리 지방에 실시하면 비교적 효과를 거두기 쉽고 사회 교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각 지방에서 실시하고 있는 향약을 조사하여 4월 말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이렇게 관련 문헌 중에서 조선 총독부가 어떻게 이 조선의 향약을 활용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보여주는 이런 대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번 박경학 교수님의 분석에 따르면 일제에 의해 1942년에 보고된 전국의 향약 단체 수는 2,570개였고 1932년 항무국 조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없이 이루어진 한계는 있지만 이 조사는 1933년 향약 사업 장려 보조금 정책의 기반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1932년 전국적인 향약 조사는 향약을 통한 지방 통제 정책의 활용을 위한 기본 조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조선 총독부는 향약이 조선의 지방 통제에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향약을 각 지역에 보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각 도마다 향약 단체를 선정하고 그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국적으로 향약을 장려하고 부흥시키려 했다고 일제 조선 총독부의 향약을 통한 어떤 지배 통치수를 보여주는 중요한 에비던스를 잘 찾아내셨습니다. 13번 특히 박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조선 총독부 항무국은 1933년 향약 장려 정책으로 130개 단체에 총 13,000원의 보조금 지급을 계약하였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향약 단체 수는 각 도별로 인구수에 따라 배분, 조정하였고 한 단체마다 100원씩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조금 금액과 분배 보조금 액수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관련 자료를 찾아내셨습니다. 다음 장 14번을 가면 박경혁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1933년 1월 13일 항무국 통첩에서 여권은 종래의 명칭을 사용해도 도약장은 약원 중에 선거하여
부유한 군수, 도사의 인가를 거쳐 취임하는 형태로 할 것이라고 이렇게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군수나 면장이 직접 도 약장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조항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향약마다 단체의 장에 대한 선출 방식이 다양하다. 그러나 군이나 면단위 향약에서 최고 행정담당자인 군수나 면장이 향약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도 군수에게 인가를 받거나 도지사의 임명을 받는 등의 절차가 있었다. 즉 단체장의 선출이나 선임의 대부분 관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일제의 통치술, 지배술이 관치로 넘어가고 있다. 향약이 본래 정신에서 벗어나서 관제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중요한 대목을 이렇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15번 박경혁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1937년 향약정신 보급 상황을 실시하면서 각 단체에서 향후 필요한 사업과 예산들도 같이 조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촌락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의 지원을 시행하였다. 또한 부인회, 청년단 등의 사회교화 시설의 보조를 증대시켰다. 이런 보조를 통해 일제는 조선의 단체들을 전시체제기에 적합한 방향으로 운영하려 하였다. 앞서도 우리 박 교수님께서 중일 전쟁 시에 국민 총 역량을 동원하기 위해서 향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사례를 통해서 일제 총독부가 어떻게 향약을 통치 지배술로 국민 총동원용으로 사용했는지 중요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분하게 조선시대 때 내려왔던 이런 향약의 어떤 좋은 정신이 일제의 강점기 시기에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어떻게 왜곡되었는지, 관제와 간치화되어서 왜곡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연구 사례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치학도로서 오늘날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연장선상에 있을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16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제가 조선 총독부를 통해 조선민에 대한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향약 확대에 관심을 갖고 이를 수단화하기 위해서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관제화를 강화시켰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이런 국가 보조금 지급에 따른 통제 방식은 비단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에도 이런 걸 흥행합니다. 특히 이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저는 이런 방식을 대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나라 근현대 특히 박정희 시기에 어떤 새마을운동에서도 출발은 국민들의 자발적으로 일어난 새마을운동이었지만 이거를 국민운동으로 보급하는 과정에서 관이 개입하고 주도하면서 보조금을 뿌려서 이게 관제화된 운동으로 오늘날 새마을운동 본부라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최근에 어떤 박원순의 어떤 이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에서도 이런 관치화된 어떤 보조금 지급 사업이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의 통제와 통제 방식으로서 어떤 보조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도는 없는 것인지 주민자치회가 최근에 우리 한국 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진 회장님께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시민 없는 시민단체도 문제지만 주민 없는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런 정부의 이런 관제와 관치화된 어떤 이런 통치 방식, 보조금을 통한 어떤 관제화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어떤 올바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우리 박경호 교수님의 어떤 좋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
글을 꼼꼼하게 읽으시고 제 글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디야 선생은 일제시대 민속 연구도 하고 또 교토대학에서 연구교수로 2년 또 계시고 해서 이런 일본 사람들의 일제시대의 연구, 동양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제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줬습니다. 첫 번째로 조선 총독부가 하나같이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 자체 내의 학력에 따라서 지역 성향에 따라서 이 분포와 관료주의 성격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지적을 해준 것 같습니다. 관료로 있던 사람들의 연구 동향이나 또 경성제대 와 있던 교수들이 다 총독부 정책에 맞춰서 연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40년대 40년대에는 또 새로 충원된 사람들은 그런 총독부의 영향에 벗어나 있는 이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한다면 그런 면을 더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여기서 제안해 주신 도미나가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성향 연구를 하고 직접 도지사로 나가서 해서 20년대에는 관북 향약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향약을 한경도 전체에다 시행을 하고 30년대에는 농촌진흥운동이 시작되니까 경기도 도지사 할 때는 향약이란 말을 안 써요. 농촌진흥회인가 뭐 이런 말로 해서 향약을 내용은 똑같아요. 껍데기만 바뀌고 철저히요. 그 다음에 정년하고 나서도 일본으로 안 갑니다. 그런 진흥단체를 만들어서 거기 회장으로서 계속적인 그런 운동을 해왔던 특이한 그런 인물입니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의 성향과는 좀 더 깊이 앞으로 유의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는 조사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라야마 시주는 젠쇼 에스케는 초빙되어 와가지고 조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 정책에 맞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은 스스케이 따로를 들어주셨는데 저도 여기 공감합니다. 바로 이 스스케이 따로는 사회학 농촌 사회조사 연구를 해서 조선 향촌 조사 연구가 하는 책을 냈는데 거기서 보니까 조선 총독부 정책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자적 시각에서 농촌 사례를 우리가 보지 못한 내용들을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있는 걸 그대로. 바로 여기에 제가 작을 받아서 2006년에 일제 관학자들의 연구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사방박이라는 사카다라는 역사학자와 스스케 이타로를 비교해가지고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다바나 전하위윤이란 이 사람도 이 교육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교화사로 했는데 이분도 보니까 주로 72년까지 연구를 했어요. 상당히 많은 향약 자료를 수집해 갖고 있다가 해방이 되자마자 하나도 못 가지고 일본으로 갑니다. 72년에 만든 조선 향촌 교화사 연구라는 거 떠나버려서 자기가 연구를 못했다. 그래서 연구 발표가 늦었다가 72년에 이제 정리해서 내는데 주로 왕조실록에 실렸던 내용들 이런 내용을 왕대별로 정리해서 내는 자료집 성격이랄까 이래서 정성제대 교수로 있으면서 향약을 연구했지만 조선 총독부 정책과 맞춰서 꼭 갔던 인물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뭉뚱그려서 일본 학자라고 전부 다 매도할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측면은 동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한미라 선생의 질문인데요. 앞부분에 일제 관학자와 관료들의 연구 동향은 제 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리했고 그 이후에 향약 지원 정책, 장려 정책에 대해서는 이 한미라 교수가 저한테서 박사 논문을 제 지도를 통해서 박사 학위를 가졌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저기 그 사방박 얘기를 지금 했어요. 첫 번에 보면 사방박이 이게 그 우리나라 향약을 5단계로 나눠가지고 앞부분은 잘 되다가 고종 때 오면은 뭐 조목도 시원찮고 형식화된다라고 그 우리 향약을 이제 비하하는 그런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본 향약 자료가 그것이었을 뿐이지 지금 이분보다 저는 600개 이상의 향약을 봤잖아요. 이분은 한 5, 60개 정도 자기 조사에서 나온 걸 가지고 지금 대표적인 거 지금 기장각에 있던 자료들 이 조선총독부 자료들이니까 기장각이 조선총독부로 넘어간 자료들 뭐 요 정도 가지고 데이터화 시켜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논문을 그 사방박하 쓸게 잇따로 논문을 비교해서 봤던 이유도 이제 그런 것에 있는데요. 이분의 성향은 뭐냐면 향약을 시행하자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연구는 전부 향약을 미화해요. 조선시대 향약 굉장한 거다. 이거 미풍양속이다. 이걸 가지고 단점만 보완시키면 된다. 조선시대의 그 사족들이 하층민들을 수출하던 이런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개선시켜주면 좋은 자치운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도리어 조선 후기의 향약이 형편없이 찌그러지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또 목표가 틀려요. 식민지 사관을 보완하기 위한 겁니다. 일본에. 왜냐하면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한 논리가 맞아 들어가려면 조선 후기가 후진적인 정체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일본이 와서 조선을 근대화 시켜주기 위해서 왔다. 이 논리를 마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조선 후기를 정체된 사회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향약을 가지고 자기 목적대로 사용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조선 총독부 정책과 딱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역사학자로서 식민사관을 그대로 당연시하기 위한 당위성을 갖기 위한 논리에서 이런 결론을 이제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인물들에 대해서 이거 향약을 신청했던 사람들, 이 중심 인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얘기해 달라. 그런데 뭐 중심 인물들은 그 지원금 신청했던 인물들은 그 지역 유지이기도 하지만 그 뭐 도지사라든가 군수라든가 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역임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죽헌, 율곡 선생이 향약으로 제일 이제 앞장선 분이기 때문에 또 율곡 선생이 시행한 서원 향약이 주연 향약으로 국가에서 상천민을 통제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적절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율곡 선생이 만든 향약이 주연 향약이고 관에서 백성을 통치한다기보다는 백성들은 관에 도움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도리어 지원해 주자는 뜻에서 만든 것인데 이것이 현실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령들이 자기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헌 같은 데는 딴 데는 100원 주는데 2,500원. 그 다음에 그 파주에 고향 율곡의 고향이 있는 데서는 소연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도 몇천 원씩 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상당한 액수를 부과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향약 정신에 기반한 단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시되는데 보충 설명 부탁한다 했습니다. 그건 데이터에도 나오지만 한 3만 3천여 개 단체가 어떤 통계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300개가 된다 그러면 3천, 3만 한 동네 한 100개씩 들어가나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읍면동에 다 있는 거죠. 읍면동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그 밖에 뭐 청년회니 부녀회니 무슨 회니 해서 만든 웬만한 조직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 말단 동단위까지. 그러니까 이 조직이 조선총독부가 하고 싶어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움직이는 이런 전위대 역할을 했을 겁니다. 말하자면 징용 나갈 때도 이 단체가
정확한 내 기록은 못 봤지만 추측컨대 이런 모든 일, 징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에 활동하는데 이 단체 사람들이 관여해서 사람들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독려하고 이런 일을 뭐 했으리라고 볼 수 있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그다음 사람 숫자는 150만 명이었네. 150만 명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동단에서까지 유지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파는 이 통치 수단으로 사용한 여파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충북부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가 지금 말한 것으로 상당한 여파가 있었다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진원 선생님은 제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 정리를 해주셔서 저보다 정리를 더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은 이런 국가가 간의 통제 보조금 지급 관지와 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는데 역사적 자료로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 개인적 그냥 성향을 생각을 묻는 것으로 생각하고 편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주민자치법도 하고 좀 들여다보고 그러니까요. 정답은 이디화 선생님께서 관에서는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가져야만 성공한다. 그러니까 정답은 그거지만 어쨌든 구성 자체에 자발성과 자율성, 자발적 구성과 자율적 운영, 그 다음에 재정적 자립, 중요한 건 재정적 자립이에요. 지금 오늘날 주민자치도 전부 다 정부의 지원금을 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지금 지원금 끊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자발성이고 자발성이 있어요? 그건 일제시대랑 비슷한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에서는 지원을 통해서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려는 것은 조선시대나 일제시대나 요즘이나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남아있는 기지면 이반마을 얘기했지만 공유재산 없이는 안 됩니다. 재정적 자립 없이는 주민자치도 안 돼요. 사실 지금의 주민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읍면 동장의 자문위원이지 그게 어디 주민이에요. 자문위원을 뿌리고 주민의 의견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 스스로가 주민자치의 회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주민자치는 우리나라 오늘날의 주민자치는 주민자치가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역시 관에서 길들이기 위한 자기네 측면을 위한 뽑은 거나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조선시대부터의 동계, 동약, 총계는 자발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구성원이 됐어요. 운영이 자율적으로 됐어요. 공동 노동이라든가 생활 상부 상조를 통해서 운영이 되어 왔던 겁니다. 공유 재산을 바탕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본다면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된 구성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발성으로 만들어지는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자치회, 이런 것들이 됐을 때야 진정으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걸 다시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새마을 운동도 이게 일제시대 때 이 사람들이 하던 것을 좀 더 나쁜 건 버리고 긍정적인 측면 이런 것을 끌어들였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우리 역사적 사례를 우리 떠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나쁘다 좋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개선해서 나가는 그런 속에서 온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약사하면 이걸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사실은 박 선생님이 답변에 대해서 또 우리 최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질문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소진이 된 관계로 오늘의 발표와 토론은 이쯤에서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사실 향약과 관련된 그리고 향약을 현대 정치학에서 또 분석하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현대사회에 적용할 것인가에 하는 문제는 지난번 추계학술대회, 그리고 이번 동계학술대회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이러한 논의가 우리의 지방자치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떠한 롤모델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하고 규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민자치중앙회의 학술 세션, 이 기획 세션의 구성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느낀 이유는 우리가 지금 규명하지 못했던 어떤 현대적인 의미의 해결 방식을 제2발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2발표가 바로 주민자치의 재원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저희가 같이 협력하고 있는 저희 제주대학교 공동자원연구센터의 연구원은 공동제, 공유자원을 활용한 시민배당의 어떤 모색 방안들을 또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부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새로운 설명과 해석을 2부 발표에서 듣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세션의 제1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해 주신 발표자 선생님들, 토론자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시 휴식을 가지고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